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인데요. 방탄 특권. 결국 어제 부결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야 의원 또 방탄 특권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신문이 실렸습니다. 윤관섭,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야권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켰습니다. 한겨레, 동아일보, 한국일보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돈봉투 의혹 감싼 방탄민주당, 그리고 동아일보도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거야 방탄, 그리고 쇄신 걷어차버린 방탄민주당.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임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아빠 찬스 수사. 자, 선관위가 아빠 찬스 11명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선관위 아빠 찬스 14명 수사한다고 합니다. 자녀 특혜 채용 파장이 확산되고 있고요. 자체 조사 검토 뒤에 참고인으로 소환할 듯하고 자소서에 아빠가 선관위에 계시다 혹은 이재명 표창장 홍보한 지원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면접관 47% 응시자 부친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신분, 정치, 성향 노골적으로 노출시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조선일보입니다. 쌍둥이 공장. 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던 꽤나 업계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내부 정보를 몽창 빼가서 중국에 지금 공장을 쌍둥이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까지 탈취하려고 했다. 삼성 하이닉스 거친 최고 전문가가 대만 업체 8조 원 투자 약속받고 중국의 삼성 공장 옆에 건설을 시도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송 첫 소식은 민주당 앞에 놓인 거대한 두 개의 강과 바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 바로 총선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버린 김남국의 바다입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어제 상황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왜 왔어? 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나? 집에 가야지. 에? 너하면 안 돼.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보겠어? 완전 좋은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지. 교육비가 똥만 힘들어야 되겠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남기해요? 공룡원이랑 방탄의회가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기장은 괜찮으시고요. 기장은 괜찮으시냐고. 그러세요. 무슨 식이나 돼가지고. 에이 진짜. 법사위에 있다가 위원장님, 교육에 의사 진행반에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의사 진행반에 있습니다.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반에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자, 교육위 상임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경태 의원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집에 가라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집에 가야죠. 집에 안 가고 왜 이렇게 국회에 민폐를 끼칩니까? 저 같으면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상임위 출석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네. 김남국 의원 참 뭐라고 할까요? 철면피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위에서 이제 본인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던데 네. 교과 과정에 이 잡코인 투자법이라도 넣을 건가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잘못하면 책임진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는 잘못해도 뻔뻔하게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사례를 지금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정상적인 교육이 의사 일정 진행이 조금 어려워지게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데는 내가 이재명 대표의 찐 측근이다라는 자신감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 SNS의 공식 사진은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나란히 웃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탈당했어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네. 7인회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느냐라는 입장. 그러니까 저 문정복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왜 무소속 의원 도와줍니까,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김남국 의원의 거취조차도 정리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헛된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요. 지금 이게 어제 일로만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재배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 좀 더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위 배정 부적절하다고 계속 반발하고 계신데 교육위 배정을 혹시 본인이 원하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당에서는 교육위 배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교육에 배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에 배치했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 교육위원 보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다. 자, 재배정한다 한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뭐 제대로 된 활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나올 때 또 세비루팡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오니까 이제 다시 또 집에 가라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좀 이렇게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저는 이건 좀 잘못했다고 봐요. 뭐 저는 김남국 의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연히 나중에 불법적인 일 아니면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부적절한 일 밝혀지면 윤리위 그다음에 나중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찌되었건 간에 국회의원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주는 저런 발언은 저는 오선 의원,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저는 뭐 당대표 선거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그 어울리지 않는 지적이라고 봐요. 뭐 뒤에 조용히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모독을 준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님 윤리위에 가시면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시면 그거 그냥 곱게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어찌 되었든 간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저는 언행이라고 보고요. 의정활동 하러 나왔으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사퇴할 생각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지역구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자신의 SNS에 그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래서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식사 봉사 활동은 이웃과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글까지 쓰면서 자신의 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계속 의정 활동을 하게끔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김진일 변호사님 어떻게 이 사건 좀 진행이 돼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본인 스스로 뭐 지금 뭐 사퇴를 하거나 거취를 결정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 행동을 보면 마치 이제 거의 재선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구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이걸 이제 SNS에도 올렸는데 그 SNS에 올린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이런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 이제 심지어 코인 거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런 공동체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까지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참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멘탈이 좀 대단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지만 네. 본인이 이제 코인 지금 나온 얘기들만 봐도 뭐 상당 부분 뭐 기업에서 코인을 뭐 협찬을 받아서 거래를 했다 이런 부분들 부당한 거래 내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법적 절차는 또 법적 절차대로 하더라도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이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멘토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런 행동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조 전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나왔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식사 자리도 가지고 그리고 재판 전에도 뭐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철봉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네. 황당한 SNS 활동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멘탈이 어떤 이런 강한 멘탈은 뭐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정치적이나 법적으로나 김남국 의원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시기다. 최병우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김남국 의원 본인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 아마 본인도 잘 모를 거요. 본인도 아마 반신반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역구 봉사활동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총선이 9개월 남았는데 네. 사실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이라고 한다면 아마 2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네네. 뭐 늦으면 이제 3월까지도 이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저 지역구가 뭐 통폐합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폐합 대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군가를 공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천이라는 게 참 4차 방정식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거기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그 지역에 공천을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내년 아마 2월쯤 가봐야 네.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뭐 거의 무혐의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하면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저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다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조국의 강입니다. 민주당이 이 강을 건너려 했으나 다시 한번 강에 퐁당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을 두고 김의겸 의원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당내에서도 이게 아마 좀 총선을 앞두고 좀 아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관악 이런 데 같은 데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데잖아요. 편한 길을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까? 진정한 사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야 사실은 중도층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 과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검찰 독재 대항마로 출마 불을 지피고 있다.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역풍 우려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당의 공천 신청 그리고 입당 없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건으로 민주당의 어떤 당을 가지고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늪, 조국의 강, 조국의 바다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근데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명분이 뭡니까? 어떤 명분으로 나오고 있나요? 대항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그 출마의 명분으로 앞으로 만약에
실제 출사표를 던진다면 네. 그때는 아마 검찰개혁, 저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검찰 독재에 맞서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네. 어떤 평가를 내느냐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뭐 진영별로 얘기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절대 안 된다고 보일 거고 결국은 양 극단에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이제 충돌할 거고 네. 그럼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뭐 그거야 섣불리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리한 지역으로 가느냐는 게 하나 있고 김의겸 의원이 자꾸 민주당과 무관하게 출마하라고 그러지만 무관할 수가 없어요. 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적어도 제가 그냥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마 네. 60 내지 80% 정도는 겹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민주당과 무관해집니까?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처럼 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네.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뭐 결국 본인은 문재인 정부가 모두 그 폄하되는 데에 대한 무슨 명예회복 아마 그런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네. 결국은 이 그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가 아마 거의 총선의 블랙홀 수준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선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인데 민주당 다른 의원들 그리고 의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손자 변호사님도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조 전 장관이 나온다는 얘기에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는 뭐 본인의 정치를 통한 어찌 보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 형사적인 책임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제 1심 판결 받으셨고 뭐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만약에 2심에서 실형을 받으시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면직돼 버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걸음을 뭐 영원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과도 있으시면 뭐 사과도 하시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 저는 현실 정치에 발을 디디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그 검찰 독재에 맞설 대항마라는 것은 곧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현존할 때 본인이 아마 대항마로서 나가시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게는 물어보면 그냥 아니다,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행보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뭐 주변에다 말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하고 다니시는 행보는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오셨을 때 아까 저는 최병무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봐요. 민주당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출마 애정자들이거나 아니면 현역 정치인들이라도 과연 조국 교수의 출마를 반기기만 할 것인가. 또 그것도 정말 한번 전체적으로 선거 전체 판세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김병민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길이 없는 길이긴 하죠. 원래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가는 게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없는 길을 얼마 전에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총선 룰을 개정해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되지 않으면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총선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일인데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들을 꼭 지켜보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최고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어제 쓴소리를 좀 하셨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쓴소리 한 게 아니라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나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조국 전 장관 혼자 나오지 말고요. 부동산 망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밀어붙였던 이 김상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분들도 다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문재인 정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다음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네. 이 민주당의 양지 꽃가마 타고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감옥 가셔야 됩니다. 1심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재판부가 온정을 베풀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심 끝나면 바로 이제 구속될 확률이 높죠. 물론 국회의원 신분일 때 또 체포동의안으로 부결하고 하는 것 등을 이 조국 전 장관이 꿈꾸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임기 채우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감옥 가는 게 그 길 없는 길에 종착지임은 대단히 확률이 높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감옥을 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라면 뭐 그 정도의 정치적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했던 발언이 새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붙인 사람처럼 그런 세력인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동북부라든가 호인이라든가 주창가를 끝만나는 그 소환하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국민의힘 귀인들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한 한별을 느낀 것을 거름 삼아서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국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사법 리스크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김남 부인의 코인,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떠한 돈봉투 의혹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게는 귀인이다.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저걸 타산지석 삼아서 내년 총선 전국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총선 전국에서 얼마나 통하게 될지. 그리고 조 전 장관, 김남국 의원 강과 바다들이 다시 한번 총선에 출마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있고 정당 민주화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민주당은 그 가결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부결시켜주면서 방탕 정당임을 자임했습니다.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저는 돈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연 인 씨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 동의안은 총 득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 동의안은 총 득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표결 앞두고 윤관석 의원과 또 이성만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악수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되었었는데 그 모습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배 국무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 벌써 5번째 체포 동의안이 표결됐는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사람도 체포 동의안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부결됐습니다. 자, 지금 노웅래, 이재명, 하영재, 윤관석, 이성만 이렇게 5명의 의원이 체포 동의안 표결의 어떤 판단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가결된 걸 제외하면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체포 동의안 4번 연속 부결됐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윤관석 의원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그리고 이성만 의원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가결 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김진인 변호사님, 어제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와 비교해봐도 이재명 대표 때만 해도 한 30표 정도의 이제 이탈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방탄 대오가 이번에 좀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의원총회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나 이런 것도 언론에 좀 나왔지만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의 현역 의원이 지금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수사로 우리 다 피해자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좀 방탄 대오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전에 설명을 한 내용이 있지만 표결 전에 이미 어떤 녹취록이나 추가적으로 어떤 동선이나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나 어떤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입증을 하고 어느 정도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는데 마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수갑 채워서 데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어떤 영장 발부율이 꽤 높기는 하지만 분명 또 한 번 소명의 기회가 법원에서 주어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런 영장실질심사를 할 기회조차 박탈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그 이전에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4명이 모두 부결되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만 이제 유일하게 통과가 됐죠.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냥 무너진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아쉬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을 왔을 때 부결됐습니다만 한 차례 더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결국 다른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수밖에 없는 결국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 한 가지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2가지라고 봐야죠. 2가지다.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곧 다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누구 거는 부결시키고 누구 거는 가결시키느냐 이런 비난을 또 민주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공범의식. 동정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봉투 문제에 관해서 과연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이 아마 우선 어저께 투표한 사람 중에 적어도 10명 이상 20명 아마 20명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112명은 또 가결표를 던졌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나눠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1차 체포동의안하고 비교해보고 그러면 역시 많은 의원들이 이 두 사람, 근데 두 사람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이제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 반대표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에 대한 동정심이 더 많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동정심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한 문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나 그리고 의원들끼리 갖고 있는 어떤 공범의식, 네. 동정심 이런 것들이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됐다 이런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 의원의 부결을 놓고 한동훈 장관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을 설명하면서 그때 했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그래서 부결표를 민주당 의원에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자, 20명의 민주당 의원, 정확히 20명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10여 명이 남짓되는 그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소매치기가 경찰한테 잡힌 다음에 이건 내 잘못 아니다.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지갑을 보이게 주머니에 꽂고 다녀서 내가 소매치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랑 뭐가 다르죠? 성범죄자들이 민주당에 참 많죠. 성추행 저지르고 나서 이거는 저 여성이 짧은 옷 입어서 내가 성추행 저질렀다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른 논리죠? 그런 논리로 민주당이 이때까지 성범죄자 정치인들을 옹호해왔던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또 그 체포동의안의 표결 당사자들이 소명하는 내용을 듣고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나 말투나 화법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은 소매치기가 도둑질 당한 사람 책임 전가하는 것, 성범죄자들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정말 몰염치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어제 그 부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에 대한 프레임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예상치 못했던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저께 왜 이런 부결, 당초에 저도 가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충분히 저는 항상 밝혔지만은 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 가더라도 영장이 발부가 될까? 과연 이 사건에서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된 내용도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수사의 미래성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에 비춰서도 상당히 이 사건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돈 봉투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사건에서는 돈 봉투를 수수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 사건 박기태 의장 사건에서도 고승덕 의원이 본인이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박기태 의장이 아마 그때 처벌을 받으신 거거든요. 저는 어제 그래서 이 수사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거 물론 저도 그 설명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공정과 20명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이다, 공정이다. 그런 건 저 같은 평론하는 사람들 얘기할 것이고요.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시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일들만 보면 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대표도 계속 지금 출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도를 했다시피 거의 2달째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부실함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가결을 해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더 많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아마
부결의 표를 더 많이 주셨다는 거 보고요. 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 끌고 뭐 결과를 내놓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이제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어제 일만 놓고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문제는 이제 돈 봉투를 돌린 문제거든요. 직접적으로 수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 봉투를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물론 뭐 그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돈 봉투를 돌렸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왜 그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의 논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사전에 설명을 했지만 녹취록도 분명하게 어떤 돈 봉투가 오고 간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상당히 강내구 감사하고 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사이에 이렇게 돈 봉투를 이제 얼마 어느 정도 줘야겠다. 이 정도 얘기들이 충분히 녹취록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취록에 더해서 추가적인 증거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수사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 봉투를 실제로 주고 그다음에 돈을 모집해온 자금책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하는 게 이제 수사의 순서고 그리고 거기에 최종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겠죠. 대표에 대한 수사는 또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을 하나 다 부르지 않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다 제시하지 않고 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단계에 있어서는 윤석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도 지금 민주당의 그러한 주장에 참 구차한 변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한마디를 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오히려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공당이라고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명.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체포동의안 설명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스팅 보트가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기는 부결로 마음을 하고 왔고 그러면 상당수의 또 민주당 의원들 다른 사람들이 자 이거를 가결을 시키려고 했다가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하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저는 들어간 거지. 아까 그 김한규 대변인 얘기 설명은요. 많은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좀 자극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 설명이요. 어제 체포동의안 의결을 거친 직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투표하고 나와서 직후에 그걸 마음을 바꿨는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의견 수렴하지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처음부터 부결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들어간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한 장관의 발언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도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윤관석은 돈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 캠프 조직 총괄 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 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죠,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돼도 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자, 최병민 의원님. 일단 근데 부결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검찰에게 더 뭐 전화위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 만약에 그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검찰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부담이 아니냐. 그때는 더 커지죠. 아니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 그 가결이 되고 나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다. 뭐 그러면 뭐 검찰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불리해질지 몰라 내지는 기각될지 몰라 이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는 게 저는 아마 더 최선의 시나리오였다고 보고요.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이 여기서 뭐 좌절하거나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그 받았다는 20명, 10명에서 20명 사이 이걸 빨리 특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특정하더라도 그 다음 수사가 결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그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받았다는 20명의 명단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고승덕 의원 하나 빼고. 그러니까 준 사람 부인하고 받은 사람 19명이 부인하고 그때도 또 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못 했는데 이번에도 그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 300만 원짜리 봉투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 이걸 좀 빨리 서두르는 게 그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여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고소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신문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아침 조간 대부분의 신문이 민주당의 어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뭐 진영 논리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선 기간 중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혁신하겠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주지 않는 이런 부분을 두고도 과연 이게 혁신을 할 수 있는 당이냐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이런 설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혁신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시대의 망언을 또 남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하겠구나 믿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서 그걸 진짜인 줄 알았던 국민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애시당초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속 방송에서 전망해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 한 이번 일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뭐 일주일에 막 4번씩 하는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김남국 편들어도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엄청난 내상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국 사태 일어났지만 2020년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총선 민주당이 압승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결국 조국의 내로남불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 지고 지선 지고 재보궐 지고 다 졌잖아요. 지금 코인 게이트,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선거 국면에서 이게 고름 터지듯 터지면서 민주당의 가장 큰 패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 의원들도 좀 언제쯤 느낄런지 그 부분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표결 결과를
멀리서 지켜봤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 과거 2차례나 셀프 출두하면서 나를 구속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송 전 대표 어떤 생각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검찰이 빨리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조급하니까 지금 2번씩이나 서울중앙지검 앞에 찾아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빨리 불러줄 가능성은 더 없어졌죠. 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자 이제 윤관석 의원과 그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제 아마 불구속 송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수사 절차를 밟을 거거든요. 그건 역시 이제 돈 봉투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 이걸 과연 누가 받았는지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략 7명, 8명 정도는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의원들을 또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찾아내고 다 불러서 적어도 조사는 해야 될 거고 네.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거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초조함이 앞으로 훨씬 더 몇 달 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김진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사에는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는 지켜가면서 결국에는 송 전 대표도 셀프 출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알아서 불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2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보시죠. 1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라 강간 살인미수 혐의, 그래서 8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재판부의 입장도 한번 보시죠.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 뒤쫓아가 머리 부위만 노려 폭행했다. 객관적 증거에도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살인미수, 부산 강간 사건 등 이런 사건들, 유사 사건들을 검색하면서 고의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판단했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미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이게 그냥 묻지마 폭행 사건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발로 머리를 가게 했거든요. 상당히 이거 죽일 수도 있겠다. 살인의 고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1심에서는 살인 미수로 이 부분을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2심을 지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입었던 청바지 안에서 그다음에 청바지 이렇게 자크라든지 그러니까 지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힘이 없으면 열리기가 힘든 상황 어떤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가해자의 체액이 발견된다든지 어찌 보면 그 성범죄의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서 2심에서 이 부분 검찰에서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강간 살인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네. 구형을 30년을 했었는데 네. 2심 재판부는 20년을 선고를 하고 10년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형량은 가중됐습니다만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이런 가해자의 태도에 피해자는 여전히 형량이 낮다.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알지 말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할 것 같은데 출소하는 그 사람 50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장혜찬 최고위원님, 반성 기미 없이 보복하겠다.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치소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외우고 나가면 보복하겠다, 폭행을 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또 증언을 했다고 하죠. 네, 이런 네. 부분도 양형에 좀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흉악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과 또 네티즌들이 남기는 하나 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처벌 너무 약한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벌 수위를 또 보완해서 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판사들이 판결 내릴 때 재판부에서 내리는 판결과 국민의 법관정과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건만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저렇게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가 여전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양형 기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구치소에서 보복 위협을 들었다는 그 목격자의 목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자,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낮았습니다. 물론 20년 뭐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은 건데 더 무겁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느끼는 어떤 실제 상황에서 어떤 보복 위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뭐 이제 실형이 나와서 감방에 가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너무나 불안해서 계속해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막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자를 대리했던 뭐 변호사한테까지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심지어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복당할 위험에 대한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좀 형량을 무겁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살인, 강간 살인 이건 성폭법상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성립한다고 하면 살인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실제 이런 보복 위협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실제 20년을 사고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폐지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감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석방됐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전신마비 환자의 이중 생활이 딱 걸린 겁니다. 병원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병원 밖에서는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한 20대 남성의 이중 생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전신마비 환자라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병원 밖에만 나가면 너무나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최병우 의원님, 혼자 한 것 같진 않고 가담했을 공범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 영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휠체어를 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보험회사 관계자한테 저 아버지가 아들을 뭐 업고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그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체격이 왜소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이 발견되게 된 것은 결국 보험회사 관계자가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 또는 여동생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 사기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초반에 이제 사실은 뭐 병원과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보험금을 일부 받았는데 그걸 다 탕진하니까 이렇게 해서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진단서 떼서 이제 보험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금 보험회사 관계자의 제보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일가족이 모두 보험 사기 행각의 공범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보험
회사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걸어서 차에 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던 손으로 이렇게 담배재를 밖으로 내서 이렇게 털고 자, 지금 뭐 관계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어찌됐든 뭐 탐문을 해보니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보험금을 챙긴 게 지금까지 챙긴 게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네,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는 뭐 두 가지 루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사처벌을 이 사람들 해야 되니까 네. 일종의 사기죄거든요. 사기죄니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기죄 중에서도 굉장히 보험사기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사기죄로 처벌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1억 8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당하게 지급된 법적으로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던데 이제 저 사기를 치신 분들이 보험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뭐 민사적으로 또 보험사에서 1억 8천만 원을 회수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보험 사기가 참 죄질이 안 좋은 게 이렇게 보험 사기로 보험사가 제출한 비용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신문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가 정착된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 업체들은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주 4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일 포함된 그 주에 21일이 삼성전자 월급날이라고 하는데 그 월급날이 포함된 주에 금요일은 휴무를 하겠다.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노사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재계 쪽으로 여러 가지 다른 업계, 다른 계열사 쪽으로 확장돼서 정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사회 분위기. 과거에 토요일에 논다 그래서 왜 놀토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놀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 이 놀토가 처음 도입됐을 그 당시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해도 결국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노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토요일 날 물론 아직도 토요일 날 놀지 못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만 대개 그 대세가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기업 뭐 형편이 좀 나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저렇게 도입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그 몇 년 지나면 아마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루 금요일 놀면 월화수목에 그걸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놀토 아니라 놀금이 되는 그런 사회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통한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싱하이민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베팅하는 한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발언을 했죠. 그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잘 아시듯이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판을 깔아줬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철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무리수가 자충수가 됐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익보다는 무엇이 되었든 중국이 무슨 말을 하든 판을 깔아주고 이용하겠다라는 얕은 계산이었는데 사실 이 청년층일수록 이 반중 감정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봄철에도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싱하이밍 대사를 부른 것도 아니고 관저까지 찾아가서 굽신거리는 모습에 많은 청년들이나 무당층들이 아니 이렇게 줏대 없이 외교적 행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우려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싱하이밍 대사가 그냥 국장급 인사입니다.
중국이 일본에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부부장을 보내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장급 인사를 보낸 것부터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국 외교부 부장, 장관위에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항의할 만한 언사들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거듭해 왔었죠. 전 이렇게 오만방자한 대사는 처음 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기피 인물 신청을 통해서 이 중국 측의 진실한 사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싱하이밍 대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안까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싱하이밍 싱대사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판단돼요. 뭐 그것이 또 야당 대표를 굳이 모셔놓고 할 얘기였나? 본인의 아마 중국 측의 어떤 외교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당한 거일 수도 있고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내용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것도 생중계를 하는 와중에 또 발표가 된 부분이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뭐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또 그렇게 면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박차고 나오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자리였었는데 너무 좀 커진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걸 국민의힘에서 굳이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어저께 김석기 의원 말 맞다나 뭐 추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중국과 어떻게 외교도 안 하고 교역도 안 하고 그러면 담을 쌓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역은 해야죠. 중국과 민주당에서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친미, 그다음에 친일 외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뻔히 알고요. 하지만 지금 15개월이 넘도록 지금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너무 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뭐 얘기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너무 나가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연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이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태를 촉발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 바빴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한중 외교 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을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피 인물로 신청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중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지켜보고 처분을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강대강 국면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의견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채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과학적인 검증이 우선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면 민주당도 무차별적인 정쟁 공세를 그만하고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만들지 않은 대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개했던 문재인 정부 때 이 합동 부처 TF에서 7번이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 모아서 의견을 구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건 단순히 전문가 동향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처가 선별한 전문가들이 7번 회의에서 만든 결과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
유의미한 결과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유의미한 결과를 끼친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면 네. 거기에 따른 검증 결과, 근거, 뭐 삼중 수소 수치가 이 이상이다, 뭐 세슘이 이 이상이다라는 걸 들고 와서 말을 해야지 무턱대고 공포를 조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이제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네네. 해류를 따라 저 태평양 미국까지 갔다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4~5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산동지방에 지금 수십 개의 중국이 원전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도 계속해서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서해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거든요. 해류를 거슬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해수의 삼중수소 검출량도 중국 이 지대에서 배출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50배나 더 많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가 문제인 거 저희가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그 50배에 해당하는 항의를 그럼 중국에게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반일 감정 조장하기 위한 정쟁용 선동으로는 진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양당의 정치인들이 나서기보다는 그럼 양당에서 객관적인 뭐 교수가 되었든 과학자가 되었든 이런 분들을 좀 내세워서 토론도 하게 하고 검증 기준도 만들게 하는 좀 대안의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봤는데 오염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는 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희찬 최고의 얘기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2021년도에 이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이게 정쟁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 건강권을 당연히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고 뭐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민련의 그럼 자민당의 지금 한국지부 여당이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턱대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만 외칠 게 아니라 저 정말 그 장채호가 정말 얘기 잘해주셨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검증해야죠. 검증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도 결국 오염수 문제를 부각시키러 이재명 대표가 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싱하이밍이라는 국장급 인사의 처리는 우리 국민 안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 사람 그냥 보내면 돼요. 중국 가면 돼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싱하이밍이 중국에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야당의 오염수 공포를 계속 자극하면 이 정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싱하이밍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오염수로 오늘 신통방송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